저한테 오는 이제 직원분들 중에서 대학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복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물어봐요. 그럼 제가 대학을 가고 말고의 문제는 성실도의 문제야. 대학에서 너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를 바라보는 관점이 대학을 그래도 가려고 노력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입학과 자퇴가 거의 비슷해. 네가 대학을 가는 데까지 노력을 고등학교 때 했냐라는 것까지 보는데 졸업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아. 왜냐 다 졸업하거든. 근데 자퇴를 하면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여. 시간도 벌고. 그러니까 입학은 하되 졸업까지는 가지 마. 너한테 필요한 건 그냥 대학을 갔다라는 건데 성실도니까. 맞죠? 그러면 왜 대표님 왜 엄마 아버지가 왜 대학 나오라고 그래요? 야 생각을 해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정답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았어. 엄마는 20대 때 30대 때 월급 얼마였어? 120? 130? 엄마 집이 얼마였어? 3천만 원 샀어. 엄마 지금 우리 월급이 30만 원이거든? 집 5억이야. 맞나요? AI가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우리가 2000년도에 인터넷이 생겨났을 때 세상을 변했는데요. 그건 선택의 영역이었어요. 인터넷은 선택의 영역이었어요. 내가 조금 문명이 뒤쳐졌어요.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는 거나 택시를 타는 거나 아니면 결제를 하는 거나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선택의 영역이었어요. 조금 불편함은 있었겠죠. 2000년도가 이제 2010년, 20년 넘어가면서 또 뭐가 생겼죠? 스마트폰이 생겼죠. 스마트폰이 생겨서 스마트폰 또한 선택의 영역이었어요. 불편함에 내가 좀 불편하고 말지였어요. 여러분들 AI가 나왔잖아요. AI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선택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을 다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1500년도에서 1900년도 때까지의 변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들과 1900년도에서 2000년대까지 변했던 시대적인 상황들과 2000년에서 2020년까지와 2023년까지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변화가 훨씬 방대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1500년도부터 2023년까지보다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변화가 더 커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입니다. 자식들이 물어봐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대학을 가야 돼? 나도 몰라. AI가 세상 지배하는데 니 알아서 살아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머니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정답으로 살았다는 얘기밖에 못 해주는 거야.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기성세대들이 답을 모른다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식 세대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자식은 망가질 겁니다.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계속 살고 있는데 부모는 계속 정답을 요구하겠죠. 이게 2세와 부모의 간극입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변치 않기 위해서 변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식업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전에 정말 외식업의 꽃이었잖아요. 많은 가게들이 부흥을 이끌고 우리나라의 요식업에서 외식업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왔고 엄청나게 많은 외식업들이 생겨났었는데 사실은 예측을 아마 했을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외식업 문화도 점점 바뀌어갈 거라고. 근데 코로나라는 걸 예측을 못했잖아요. 코로나라는 걸. 사실은 20년의 시간 동안 변해야 되는 과정을 코로나가 일시불로 3년 만에 바꿔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수많은 경영인들과 오너와 대표들과 외식업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저에게
그리고 제가 강의를 나가고 강의를 들어봤을 때 했던 인사이트들 중에서 뾰족한 게 없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뾰족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행 아닙니까? 네. 왜냐면요, 저는요 계속 세상을 역행해서 성공해왔기 때문이에요. 인상 교수님을 처음 뵈러 갔을 때 3천만 원 가지고 저희 장모님하고 처음 창업했거든요. 전남대학교 네, 전남대학교 그 병원 맞은편에 일방로 골목에 있는 가게였어요. 12평짜리였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벌써 30만 원짜리였어요. 제육덮밥 8천 원짜리 팔았습니다. 정확하게 2018년 6월 11일에 오픈했어요. 원래는 제가 2018년 6월 4일에 오픈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6월 2일에 충격적인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제가 4일 오픈을 못했어요. 저는 요리를 저희 장모님한테 배웠거든요. 뭐 이러려고 제가 장모님을 초대한 건 아니지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요리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장모님의 요리를 제가 이제 브랜드로 만들어서 삼신의끼라는 한국 가정식 전문점을 만들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이제 제 지인분들을 좀 초대해서 이제 우리 가족들 초대해서 약간 나도 시식을 좀 해봐야겠다 했었는데, 오픈하기 이제 이틀 전 토요일에 저희 가족들을 초대해가지고 제가 야심차게 요리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대접을 했어요. 욕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하겠다고 이런 새끼야? 쌍욕이나 쌍욕 다 처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정말 중요한 손님 두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이제 그분들을 다들 두려움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새벽에, 제가 그날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너무 괴로워서 장모님께서 새벽에 그 가게에 나가서 그 손님들을 위한 준비를 하시려고 나갔는데 제가 눈치를 채고 아침에 새벽에 같이 가서 장모님 옆에서 그 음식을 하는 걸 따라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장모님의 손을 집착스럽게 봤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난 망한다. 이 세 분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난 망한다. 그러면 장모님이 갑자기 내일 사라지면 나 어떡하지?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3달 안에 장모님 없이 내 매장을 운영하리라. 데드라인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집착스럽게 배워서 결국에는 3달 만에 장모님이 나오시지 않아도 매장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게 2세들이 가져야 되는 지금의 위치예요. 저는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업가를 만들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저희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넌 내가 내일 죽으면 뭐 할래? 넌 내일 내가 없어지면 너 뭐 할 거야? 고민을 합니다. 대표님이 없는 부업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공간도 만들고 인테리어도 디자인도 하고 소품도 다 제가 고르고 그 소품도 다 제가 놔요. 심지어 의리도 제가 부업가에서 제일 잘합니다. 압도적으로 제가 모든 걸 다 잘해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기업은 오너가 다 잘하는 거예요. 오너의 부재가 가장 큰 리스크인 회사가 제일 위험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가 없는 상태의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을 계속 주고 있어요. 내년에는 너의 대답이 더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내 자식들과 나눠야 되는 대화, 여러분들이 내 부모와 나눠야 되는 대화는 그런 대화들이에요. 네. 너 왜 이렇게 했어가 아닙니다. 네. 내가 없으면 너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아마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저는 제가 삼신의끼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2019년도 12월 달에 2018년 6월 11일에 창업을 해서 저는 19년 12월까지 그래도 매장을 한 13개 정도를 오픈을 시켰어요. 가맹점으로. 그래서 왜냐면 제가 원래 교수님께서 중간에 저를 소개하실 때 빼먹었던 프로필 하나 있는데 제가 7년 동안 뭘 했냐면 저는 패션을 했어요. 그렇지. 여성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식업을 했는데 왜 외식업을 하게 됐냐면 우연히 배달의 민족에서 오늘 배가 고프니까 밥을 한번 시켜 먹어봐야겠다. 그 당시에 배달의 민족은 이제 적자였습니다. 2017년도였으니까. 근데 한식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밥을 시켜 먹으려고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한식이 뭐죠?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저희 누나가 너무 기특해서 저를 데리고 호주를 데리고 갔어요. 6박 7일 정도의 여행을 갔었는데 그날 가이드가 오늘 저녁은 한식입니다 라고 했을 때 떠올랐던 메뉴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한식은 그런 거였는데 배달의 민족의 한식을 보니까 다 배달 삼겹살이야. 찜닭이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한식으로 하지 않죠. 네. 여러분들 그 한식이라는 개념을 뭘로 보셔야 되냐면요. 우리는 내가 파는 음식이 이 세 가지에서 뭐가 맞는지를 봐야 돼요. 뭐냐면 평식, 외식, 특식이야. 평식은 뭐냐면 내가 오늘 먹었는데 일주일 안에 먹어야 돼.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외식은 뭐냐면 내가 이걸 먹었는데 한 달 안에 먹을 수 있어야 돼. 그럼 특식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6개월 안에 먹을 수 있어야 돼. 시기가 달라요. 내가 파는 건 특식인데 자꾸 이걸 외식처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파는 건 외식인데 내가 파는 게 아니라 남이 나의 매장을 봤을 때 내가 만든 메뉴를 봤을 때 이거는 외식의 개념인데 자꾸 이거를 특식으로 팔려고 하니까 안 먹히는 거라고. 부업가는 외식을 비행자한 평식이에요. 가장 좋은 컨텐츠입니다. 기분을 느끼지만 가격은 합리적이어서 또 오고 싶은 거예요. 감정을 파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시장을 한번 봤어요. 시장을 쭉 한번 봤었는데 아마 코로나가 터지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저는 오히려 삼시세끼에 더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매장을 냈겠죠. 왜냐면 그때 가격도가 딱 붙는 시점이었거든요. 원래 저는 패션을 했을 때 이런 그 브랜드 총괄 디렉팅을 했었는데 그게 어떤 일을 하는 일이냐면 옷이 나오면 이 옷을 몇 장을 팔자가 아니라 이 옷은 어떻게 팔아야 할 거야? 누구에게 팔 거야? 어떻게 기획할 거야? 코디네이팅 어떻게 할 거야? 몇 장을 팔 거야? 그 몇 장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 이거를 정리해서 하는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단순히 시장이 무너졌다고 해서 코로나가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가 생겼으니까 더 열심히 이게 아니라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를 본 거예요. 19년도에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실제로 우리 매장의 매출은 30% 다 올랐어요. 근데 이제 2020년도 1년 동안 시장을 본 거예요. 명동이 무너지고 해운대가 무너지고 상지구가 무너지고 기라성 같은 매장들이 다 무너집니다. 근데 공식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경기가 어려우면요 창업률이 늘어납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경기가 어려우면 근데 여러분들 이거 깨졌습니다. 이거 깨졌어요. 이 공식. 왜 깨졌냐면 작년에 폐업률이 창업률을 넘어섰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당연스럽게 창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뭔가 경기가 어려워지면 뭐 직장에서의 그런 권고사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괴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창업을 해요. 왜 창업을 하냐? 우리나라는 창업 공화국이니까. 왜 창업이 공화국이야? 돈이 없어도 창업이 되고 돈이 많아도 창업이 돼요. 이거 빨리 할 수 있어요. 미국은 창업하는데 1년에서 2년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루 이틀만 할 수 있는 거야. 허들이 낮으니까 창업이 되는 거야. 2020년도에 그래서 시장을 봤어요. 왜? 어떻게 될까?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창업 시장으로 몰려들 텐데 오프라인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디로 갈까? 그럼 당연히 배달 시장으로 올 거 아니에요. 외식업 시장에서도 배달 시장. 왜 배달 시장으로 갈까? 소자본 창업이니까. 누가 했어? 내가 했어.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경쟁이 과열되겠죠. 그럼 경쟁이 과열되면 당연히 매장이 10개였던 거에서 100개가 되면 사이클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위험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봤냐면 어디를 가야 될까? 오프라인으로 가야겠다. 그게 어디였냐면 지금의 이런 가게들. 메인 상가들. 왜냐면 권리금이 1억 5천에서 2억이었던 자리가 무권리도 나오고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다가 3천만 원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 더 심각하죠? 저는 요즘에 외식업 시장을 보면 무슨 쿠쿠 뷔페 같아요. 먹을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 너무 지금 창업에 기회가 온 거예요. 다시는 안 올 기회입니다. 20년도에 그래서 시장을 보고 나서 내가 해야 되는 건 이제는 외식업이다. 그렇게 해서 부업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3천만 원 가지고는 타협으로 시작해서 타협으로 끝나는 매장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부업가는 타협이 없는 매장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뾰족해야 되니까. 내가 집에서 아무리 맛있는 오마카세를 시켜 먹어봤자 배달 용기에다 먹으면 뭐다? 이거 끼니다. 그죠? 끼니를 때우는 거잖아. 근데 내가 끼니를 때우는 게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 소비하고 싶은 소비 욕구가 생기잖아. 그러면 뭐에다 쓰겠냐고. 내가 통제받았으니까 괜찮은 데 쓸 거라고. 근데 그 괜찮은 데가 없잖아. 다 망했는데? 그럼 그 괜찮은 상태의 매장을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저는 역행한 거예요. 제가 2021년 2월 9일에 첫 매장을 냈고요. 2023년 10월까지 총 8개의 매장을 냈습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저는 매출을 거의 100억 이상 찍었어요. 네. 엄청나게 큰 성공을 했죠. 물론 엄청나게 큰 성공을 하고 엄청나게 빨리 망했습니다. 뭐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제 내부적으로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업자와의 갈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는 겪었습니다 그런 거. 네,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가게 된 건데 지금 시장은 계속 이렇게 격도 변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지금 업이 얼마만큼 뾰족하냐를 보면 돼요. 평범함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평범함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뾰족하게 다듬으면 훨씬 더 빨리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개체수가 다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버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버텨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가셔야 됩니다. 엄마 부모님들이 자녀가 답답했던 순간, 자녀가 부모님이 답답했던 순간들 되게 많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 부모 세대들은 이제 창업주의 입장이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시대가 변했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부모 세대가 써왔던 언어가 지금의 세대와의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그 달라졌다는 거는 말 그대로 시대가 너무 변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세대의 공식은 일단 몸으로 들이밀고 가요. 네. 그냥 독고다이야. 내가 다 할 줄 알고 내가 다 해야 돼. 매출이 답이야. 그래서 매출 많이 찍어야 돼. 이게 장땡인 거지. 그리고 야 꾸준히 오래 하면 결국에는 이긴다. 꾸준히 오래 하면. 그리고 경험이 곧 경쟁력이다. 너가 해보긴 했어? 뭐 다 정주행밖에 없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구조가 답이에요. 매출을 많이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가 남느냐가 중요해요. 예전에는 막 몇 억씩 찍고 어디서 얼마가 남고였잖아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부산에 오픈한 매장이 이제 14번째 부업관인데 마린시티 매장이거든요. 거기가 매장이 한 달에 1억 2천 정도로 찍어요. 한 100평 되거든요. 네, 꽤 크죠. 월세가 관리비에 이것저것 다 하면 1,500만 나와. 1,500만 원. 네, 1,5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냐면 거의 중식당이거든요. 얼마 전에 롯데아울렛에서 발제반점이라는 중식당 하시는 이제 사장님께서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미팅을 한번 잠깐 했었는데 매출 뭐 10월달에 얼마 찍었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저희가 뭐 한 1억 한 3천 정도 찍었습니다. 뭐 얼마 정도 하셨어요? 오 우리가 비슷하게 했네. 뭐 월세는 뭐 얼마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수수료니까 한 2천만 원 나왔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월세 한 1,50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인건비 얼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인건비가 얼마가 나냐? 5,200만 원 나왔어요. 중식당인데 저희 매장의 월세 이거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1,900만 원. 와.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히 않습니다. 1,200, 1억 2천만 원쯤 한 4천만 원 있습니다.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 거의 거기 평균 손익분기점이에요. 근데 8천에서 9천만 원 찍어서 1,500만 원, 2천만 원 남아요. 안양에 저희 중시당이 또 하나 더 있거든요. 16평이에요. 테이블이 2인석,
4개, 4인석 3개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배달 안 합니다. 중식당인데. 근데 안양점이 한 달에 한 4천만 원 정도 찍어요. 근데 한 1,5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많이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세대는 그걸 만들어야 돼요. 엄마가 했던 세대들, 부모님이 했던 세대들의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브랜드의 형태인 거야. 그럼 이 형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부모 세대는 못 찾습니다. 세대가 다 달라졌어요.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 세대가 이걸 찾아야 돼요.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거야. 브랜딩이란 말 정말 많이 들으시죠? 정말 저도 귀가 아플 정도로 듣거든요. 브랜딩이 뭔지 아세요? 브랜딩이 뭘까? 브랜딩이 뭘까? 그건데 브랜딩. 알다가도 모르겠어. 얼마 전에 우리 직원들 이렇게 워크숍도 가고 했는데 자주 나오는 거예요. 대표님 브랜딩이 뭐예요? 요즘 이제 많이 얘기해서 많이 안 물어보거든요. 대표님 브랜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브랜딩이 뭐냐면 그냥 장사를 잘하는 거야. 로고, 심볼, 스토리텔링, 시그니처 컬러. 그렇지 뭐 그런 게 다 브랜딩 요소가 될 수 있어. 근데 브랜딩이라는 거는 그냥 장사를 잘하는 거야. 그럼 장사를 잘한다는 게 뭘까? 장사를 잘한다는 게 내 매장에 손님이 한 번 더 오게 만드는 거. 내 매장에 손님이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 가게는 성공할 수 없어. 그러면 재구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뭘까? 그게 브랜딩의 처음이다. 그러면 손님이 우리 매장에 와서 밥을 먹었는데 맛있어. 야 여기 너무 맛있다. 다음에 또 와야겠다. 친구를 데리고 오고, 가족을 데리고 오고, 부모를 데리고 오고. 내가 여기에 와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나한테 괜찮은 거라고. 이게 브랜딩의 1번이야. 그러면 내 손님이 왔잖아. 우리 대표님 우리 매장에 와서 밥을 먹었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우리 고객님한테 내 매장을 좋아해 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야. 그게 브랜딩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그게 도전이었어. 우리는 솥밥을 했고, 브런치를 했고, 레스토랑을 했고, 중식당을 했고, 베이커리를 했고, 맨션을 했고, 카페를 했는 이 도전들이 우리는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혜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장을 오픈할 때마다 우리가 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3일 동안 우리 매장의 고객님들에게 초대를 해요. 고객님,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매장 오픈을 했는데 고객님이 저희 매장을 사랑해 주셔서 고객님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매장을 내셔서 고객님을 초대할게요 라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초대를 하면 그분이 누굴 데리고 와? 가족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가족들을 데리고 오면 그 오픈 3일 동안 그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서비스를 합니다. 그럼 그날 오셨던 분들의 또 리스트를 받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그 다음에 매장을 오픈할 때 또 그분들을 초대해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좋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가 되는 거예요. 고객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단계까지 가는 게 브랜딩이에요. 근데 그 브랜딩에 가려면 여러분들 장사 잘해야 돼. 장사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고객이 재방문을 하게 해야 돼. 내 매장이 안착이 되기 위한 5단계가 있어요. 1번은 상품력입니다. 상품이 좋아야 돼요. 상품이 좋다는 건 단순히 음식이 맛있다는 게 아니에요. 음식도 좋아야 되고, 공간도 좋아야 되고,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많은 것들의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품력입니다. 상품력이 좋으면 뭐가 일어나죠?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재구매. 먹었으니까 또 가고 싶은 거야. 또 가고 싶으면 뭐가 되죠? 바이럴 형성돼요. 야, 거기 괜찮더라. 가보자. 너도 가보자. 너도 가보자. 이 바이럴이 형성돼서 그 바이럴이 커지면 뭐가 생기면 팬덤이 만들어요. 팬덤. 가두리 양식처럼. 그 팬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팬덤이 많아지면은요, 나중에는 독점까지 가요. 우리는 그 독점까지 간다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독점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는데 독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독점은 대기업보다 훨씬 만들기 쉬워요. 그렇죠. 타겟의 타겟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타겟을 분명하게 해주는 그 타겟을 우리 고객은 40대 부엌 예를 들어볼게요. 레스토랑을 만드는데
나는 3대가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3대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떤 걸 만들어 가야 되고 어떤 걸 팔아야 될까라고 하니까 대표님 그러면 3대가 먹어야 되니까는 뭐 부모님이 드셔야 되니까는 뭐 참마늘 같은 걸로 뭐 샐러드 만들어야 될까요? 아이들이 먹어야 되니까 돈가스 같은 걸 해야 될까요? 함박스테이크 해야 될까요? 메뉴가 뭐 말도 못하게 나와버렸어요. 이거 다 할 수 있냐고. 이걸 듣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외식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지? 엄마죠. 우리는 아이를 가진 40대 엄마가 타겟이야.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자. 그들이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을 거고, 그들이 추구하는 게 있을 거고, 그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있을 거고, 그들이 좋아하는 여유로운 시간대가 있을 거고, 우리 그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괜찮으면 친구를 데리고 와서 먹을 거고, 친구가 괜찮으면 아들, 딸 데리고 올 거고, 아들, 딸 괜찮으면 남편 데리고 올 거고, 남편 괜찮으면 부모님까지 오는 거야. 그렇게 3대가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팔려고 하는 음식이 어떤 타겟이었으면 좋겠는지, 근데 그게 설령 내가 원하는 타겟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게를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브랜드를 내가 팔려고 하는 거를 객관화 시켜야 돼. 누가 좋아할 거냐는 거를 분명하게 해서 그럼 그들이 좋아하는 거에 대한 타겟 분명을 해줘야 돼. 그들이 원하는 의도는 다르거든. 근데 우리는 이러니까 저희는 SNS 마케팅, 우리는 20대 아예 안 받아요. 손님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아예 배제해요. 저희는 20대 애들을. 영상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뭐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릴스를 찍어야 되지 않아, 쇼츠를 찍어야 되지 않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왜냐, 애초에 저희 타깃이 아니니까. 그들은 흘러가는 타깃인 거죠. 이 세들은 결국에는 부모 세대가 만들어놨던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효율로 그리고 구조로 설계로 가야 돼요. 네. 단순하게 영혼을 갈아 넣었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아요. 충분히 뭔 일이죠? 부모님들은 야 해보긴 했어? 너 왜 안 했어? 근데 이 세대들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3대 외람회 제가요? 이걸 왜요? 아세요? 직장에 가면 이게 참 재밌는 거죠. 부장님이 일을 시키는 거야. 일반 사원한테. 야 이거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하고 우리 주임은 이거 하고 우리 대리는 이거 하고 과장은 이거 하면 돼.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와. 그럼 이제 일단 사원이 물어보는 거야. 그럼 부장님은요? 난 안 하지. 왜요? 나는 이미 20년 전에 했으니까. 그런 세대였어. 내가 이미 20년 전에 했으니까 난 안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야. 제가요? 이걸로? 왜요? 왜냐면 나는 20년 뒤에 부장님 같은 위치에 안 있을 거야. 난 여기서 이만큼 하고 나갈 거거든. 그 친구가 20년 뒤에가 없는 거야. 이게 기성세대와 짐세대가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이거 얘기하다가 말았구나. 부모 세대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라고 하니까는 우리 뭉클한 얘기 했잖아. 지금 애들한테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고 물어보면 참 그 말도 안 나오죠. 왜 열심히 안 살잖아. 사실은. 맞잖아. 근데 왜 안 나오겠냐고.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 왜 지금 세대가 결혼을 안 할까? 왜 출산율이 떨어질까? 당연히 뭐 집에 이런 것들이 뭐 너무 집값이 비싸고 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큰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자식을 키우는 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살았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식을 안 낳아도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 내가 혼자 결혼을 안 하고 버는 걸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세대 너무 이게 많아져 버렸어. 그래서 세상이 너무 바뀐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시대가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시대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간극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자꾸 동문서답을 서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세대들, 엄마 세대들도 자식 세대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자식 세대들도 엄마 세대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가 나오는 이유가 얘네들한테는 그게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게 없는 건데 그게 없는 게 또 되면 안 돼. 왜냐면요. 제가 최근에 AI가 나오고 나서
정말 무서운 말을 하나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어머니 세대들 제일 이해 안 됐던 자식 새끼들이 한 얘기 욜로 워라벨 그냥 가당치도 않죠. 미친놈 저거 워라벨 하다가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도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이 그냥 그거를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살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제 세상이 바뀌기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AI가 나오면서 아주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AI가 나오면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세대가 누굴 것 같아요? 젊은 세대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시니어들의 반란이 시작했어요. 네. 무서운 말이죠.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신입사원들 채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계약서 하나 만드는데 그 계약서를 만들기 위해서 들였던 품이 1년 전과 지금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내가 원하는 고급 계약서는 공급 계약서고 이거는 어디 회사와 어디 회사의 계약서다.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정도의 수익률이고 대신 이거를 이런 제도로 방어하고 싶어. 근데 여기에서 이 회사가 나한테 주는 것들이 이 금액이 부족하면 여기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거든. 이것까지 상쇄할 수 있는 조건의 계약서를 만들어 줘라고 하니까 이거를 15초 만에 만들어 요 젊은 세대들 큰일 났습니다. 왜냐면 이제 세상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안 줘요. AI가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지금도 계속 학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습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질문의 밀도가 높을수록 질문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러면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보다 던지는 질문의 밀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변호사가 대처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판사가 대처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네. 근데 수준 있는 판사와 수준 있는 변호사는 존재할 겁니다. 특히 수준 있는 변호사는 존재할 거예요. 밀도가 높은 변호사들. 그들은 AI라는 어마어마한 직원을 채용해버렸어요. 심지어 돈도 안 들고요. 24시간 일할 수 있고요. 말도 잘 듣고요. 자기의 생각도 얘기하고요. 틀렸다고 하면 인정도예요. 더 무서운 건 계속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이 그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부모 세대와 2세가 부딪히는 거는 그런 거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관점이라는 거. 근데 이거는 제가 방금 들었던 그 AI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운 얘기만 하고 너무 불안하잖아. 다행인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인터넷이 만들어졌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보급에 그래도 압도적인 인터넷 보급을 했던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보급이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뭐가 만들어졌을까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냥 인터넷이 빨랐다는 거? 아니면 그냥 뭐 편리하게 뭐 이렇게 와이파이가 잘 됐다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시죠? 한 시대를 바꿔버릴 수 있을 정도의 혁신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이 나라 자체에서 활용하는 그 빈도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산업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생긴 게 e스포츠예요. 전 세계의 실리콘 기업들, 유니콘 기업들이 막 나오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유니콘 기업들 나오잖아요. 뭐 사실 프랑스가 예전에는 뭐 문화의 도시였지만 지금 스타트업의 도시입니다. 스타트업이 나라예요. 스테이션 F, 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유니콘 기업들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뭐 테슬라, 스페이스X,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나오고 있죠. AI 기업들이 챗GPT부터 해가지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보급률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낮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죠. 여기서 거의 대부분 쓰고 있으실 것 같은데. 한 국가가 그 정도 수준의 AI를 사용해버린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산업을 만들어내버려요. 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AI를 통해서 많은 산업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절대 변하지 않는 산업이 하나 있어요. 이건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더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우리나라의 취사율이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화 될 겁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글로벌화가 될 거예요. 그럼 글로벌화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제일 많이 찾는 게 뭘까요? 음식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 위치에 이 업을 하고 계시는 게 가장 위험한 시대를 관통해 왔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2세들과 같이 해야 된다. 소통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부모 세대가 해왔던 결과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부모는 매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매장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세는 뭘 만들어야지? 회사를 만들어야지. 질문을 해야 돼요. 서로가 자꾸 답을 주면 안 돼. 왜 이렇게 해야 돼? 자, 제가 기업을 만들 때 설명드리는 5단계의 과정이 있거든요. 1번은 뭐냐면요. 보통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우선 전문가를 데리고 와요.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그 전문가한테 위임을 맡기고 자동화를 시켜. 이 단계가 거의 대부분인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1번은 뭐냐면요. 이거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굳이 전문가한테 채용 안 해도 됩니다. 1번은 모든 문제에 대한 사물에 대한 문제 제기. 문제 제기. 모든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식에 대해서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옷을 파는데 남자 옷을 파는데 왜 남자 옷인데 키 작은 사람이 이걸 못 가게는 없지? 그럼 키 작은 옷을 팔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애초에 바지 기장을 자르고 나오면 안 되나?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는 거야.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에서 문제만 제기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문제 제기 1단계에서 그 다음에 붙어가야 되는 게 꼭 있어. 실행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실행을 해보는 거야. 실행을 했을 때야 비로소 아웃풋이 나와요. 실패를 해야지 문제의 원인을 다 알아. 그러면 1번 문제 제기에서 실행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제기해서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 내 옆에 있는 함께 실행했던 팀원들이 전문성이 생겨요. 2단계가. 전문성이 생기면서 분업화까지 가. 야, 넌 이거 해라. 넌 이거 해라. 넌 이거 하고 난 이거 할게.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2단계에서 분업이 되면 뭐가 들어오냐면 확장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장을 하면 안 돼요. 멈춰야 돼. 왜냐하면 3단계하고 4단계가 안 갔으니까. 3단계는 뭐다? 불필요한 요소의 제거야. 불필요한 요소의 제거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전체의 틀에 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수, 문제점, 가령 컴플레인. 고객 대표님 이런 컴플레인 들어왔어요. 어떤 컴플레인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컴플레인에 대한 거를 뭐 3개월, 6개월 동안 모아봐. 100개의 컴플레인 들어왔어. 10개 미만인 거에 대한 컴플레인은 배제야. 제거. 고려할 필요가 없어. 30%까지는 이거는 이제 고려 대상. 30%를 넘어가면 이건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는 요소. 그렇게 해서 제거가 돼야 돼요. 왜냐면 제거가 안 되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챙기다가 분산돼 버려. 가령 우리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뭐 책을 만들라고 했었을 때 오타 정리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공력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거의 영역에서 이거는 누가 할 것이냐만 놓고 나서 넘어가는 거예요. 제거의 영역. 그 다음에 제거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뭐가 되냐면요. 네 번째가 위임이에요. 위임. 근데 위임이 됐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단순하게 사람들은 오너들이 위임을 했어요. 너 이거 해봐. 근데 맡겼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어. 그럼 대체적으로 오너들 어떻게? 안 되겠다. 내가 할게. 자, 오너하고 직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오너는 실패를 해도 내가 본능적으로 될 거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10번, 100번, 1000번 해볼 수 있어. 그냥 결정을 나한테 줄 수 있잖아. 근데 직원한테는 오너가 기회를 주지 않으면 직원은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위임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실패할 거를 기다리고 실패하는 거의 과정을 지켜봐야 돼.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해서 두잖아요. 생각보다 그 위임한 자가 일을 잘 처리합니다. 경험담이에요. 위임이 되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5번이 뭐냐면 확장이에요.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그 확장을 멈췄으면 5단계에서는 어마어마한 확장이 들어올 겁니다. 이게 기업을 만드는 거에 대한 5단계.
법칙이에요. 그래서 경영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단지 감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지,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엄마는 왜 이렇게 했어? 아빠는 왜 이렇게 했어? 니는 왜 이렇게 했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으시려면요, 우리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찾아야 돼요. 나는 이걸 왜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답을 못 찾으면 계속 감정으로 끝나다 말아요. 이세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인드. 부모의 매출은 내 실력이 아니다. 맞죠? 부모가 해왔던 그 업은 내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게가 아니라 모델을 만든다. 단순히 이거를 어떻게 성장시킬 건지, 어떻게 다르게 만들 건지, 변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결국에는 우리는 감성의 브랜딩, 숫자는 생존. 숫자라는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부모 세대가 해오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 감성, 브랜딩을 2세가 맡아주는 거예요. 역할이 분담돼야 돼요. 저는 동업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동업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다 동업밖에 안 했어요. 지금은 좀 혼자 하고 있지만 동업을 하기에 제일 좋은 이유가 사실은 제일 좋은 이유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동업이 뭐냐면요. 동업을 하는 이유가 자본 여력 부족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금 여력 부족 때문에 동업을 하거든요. 내가 A라는 사람하고 동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큼 잘할지, 내가 얼마큼 잘할지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하잖아요. 막상 닥쳐봐야 되거든요. 사람은 위기의식에 뭔가 엄청나게 이거를 발현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천천히 빌드업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인 거고, 성과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한 일하고 내가 하는 일이 어차피 비슷하잖아요. 그때도 분쟁이 생겨. 그래서 사실은 동업은 얘가 할 수 없는 영역, 절대 할 수 없는 영역과 얘가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동업을 시작해야 돼요. 침범할 수 없는 수준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쟤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마 부모와 2세들도 정역을 하는데 이 매출이라는 거,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국밥을 판다고 했을 때 이 국밥을 만드는 거, 만들어서 손님에게 내는 거, 그 국밥을 우리기 위한 그 사고를 내는 뭐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매장에 오픈을 하는 오픈 시간, 그리고 청소하는 방법,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관점으로 보니까 다툼이 생기거든.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냐에 대한 대화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 2세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럼 내가 그걸 똑같이 구현해서 해낼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야. 창업주, 부모 세대에서는 그럼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 사람이 없이, 2세가 없이 더 변하지 않는 걸 만들 수 있느냐의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각자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 질문의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답을 찾는 거, 그게 문제제기입니다. 그러니까 2세는 부모를 이기지 말고 설득하라는 게 말까?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답을 제시해줘야 돼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저도 저희 아버지와 오늘 제가 사실 제 아버지도 오늘 오시기를 바랬었는데 못 와서 참 아쉽지만 제가 사실 저희 북한을 경영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정말 많이 다퉜고 정말 많이 다퉜고 왜 많이 다퉜냐면 아무래도 아버지께서는 경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시는 것들이 우선이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부산에 있으니까 매장을 더 관리하셔야 되고 더 챙기셔야 되고 그걸 또 아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시고 근데 그 표현이 서투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보다는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건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언어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니까 노골적이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부모, 자식, 가족들끼리 사업할 때는 꼭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꼭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에요. 그것도 참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감정을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고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정을 컨트롤하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참 무섭고도 악독한 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그 사람이 미운 거는 10밖에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곱씹어져. 그래서 10이 20이 되고 20이 30이 되고 30에서 40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 새끼가 풀기 싫어 그냥. 그러니까 싫은 이유만 찾는 거야.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뭐 우리 2세들도 그렇고 부모 세대도 그렇고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조금 서운해도 뭔가 이 사람에게 뭔가 좀 불편함이 생겼다. 그럼 여기서 곱씹으려고 하는 그 찰나가 오시면요 멈추시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때가 골든 타임이에요. 네. 그게 지나가서 에고 내가 말을 말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엄마가 있어가지고 얘기가 참 민망하긴 한데 굳이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네, 내가니까. 예전에 어머니께서 제 아버지하고 같이 그 7080을 했어요. 7080 라이브 제가 했는데 아버지가 가수기 네, 제 아버지가 또 노래를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아버지는 무대에서 마스터를 하시고 어머니 주방에서 과일을 써셨고 저는 홀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어떤 남자의 한 명을 잘 키워놨어요. 정말 잘했거든요. 그 친구가 충주대학교를 다니는 친구인데 정말 잘했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일을 하다가 나도 이제 내일을 하러 가야 되니 이제 퇴사를 하고 패션을 하러 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아버지하고 알바생하고 같이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야 성욱이 나가보는데 어떡하냐? 성욱이 친구가 온단디 민재라는 애가 온단디 일을 잘하려고 모르겠다 하니까 왔대요. 근데 며칠 있다가 답답해 죽겠다. 왜? 아니 말아서 하면 안 되냐? 뭐를? 설거지 말아서 좀 하고 다 알아서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알바는 알아서 안 해. 알바가 일을 못하면 사장이 무능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씨알대우시 하지 말고 와갖고 빨리 갈기나 이 새끼야. 제가 갔어요. 금요일날 가가지고 기억하십니까? 일단 제가 등짝 쓰는 시간에 맞아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가가지고 민재한테 다 듣고 나서 제가 제 직원들 가르치는 방식을 가르쳐드린 거예요. 같이 이렇게 딱 있는데 민재야 홀에 몇 팀 있냐? 저희가 테이블 한 10개 있었거든요. 지금 4팀 있습니다. 그래 4팀 있네. 야 그럼 여기서 지금 2팀이 나가고 3팀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응? 2팀이 올라오고 3팀이 올라오면 2팀이 올라오면은 자리를 치워야 되나? 손님 받아야 되나? 손님 먼저 받아야지. 손님 먼저 받아야지. 손님 받아야지. 손님 받으면 2팀 치워야 되잖아. 내가 치워야죠.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너한테 맥주 주문했어. 어떻게 해야 돼? 맥주 빨리 갖다 줘야죠. 맥주 갖다 줘야 되잖아. 자, 컵 몇 개 있어. 컵 많이 빼야 돼. 근데 컵이 없는 거야. 어디 있어? 싱크대 몰빵돼 있잖아. 어떻게 돼 그러면? 네가 싱크대를 안 치워놓고 설거지를 안 해놓으니까 이 루틴이 깨진 거야. 내가 정말 많이 한 얘기가 있는데 나도 경험을 해봤는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책상이 더러워. 이거 태도의 문제거든. 내 책상은 깨끗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나는 서빙할 때는 무조건 설거지통은 항상 비워져 있어. 왜냐?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너는 싱크대에 컵이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설거지가 되어 있어야 손님이 어떻게 들어와도 컵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빈틈 있는 시간에 설거지부터 하라고 했어. 이렇게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얘는 쉬는 시간만 되면 지가 갑자기 일하다가 막 멘붕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설거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설거지 잘하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다가 민재한테 야 민재야 혹시 저기 원래 7980 가면 이제 술 많이 먹고 오니까 노래만 부르니까 과일 같은 거안 먹어요. 그래서 너 혹시 과일 썰 줄 아냐? 과일 깎을 줄 아냐? 할 줄 모르는데 그럼 너 과일 갖다 줄 수는 있지. 과일 갖다 줄 수는 있죠? 맞아. 야 그러면은 모든 테이블이 과일을 시키는데 앞으로는 손님이 들어와서
과일 한 줄 시키잖아. 그러면은 냉장고에서 뭐 키위하고 딸기하고 방울토마토하고 사과하고 선배 갖다 줘. 쉽지? 네 쉬워요. 너 루틴이야? 알겠어요. 과일 한 줄만 두고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저기 뭐야 하는 거야. 갑자기 이걸 갖다 주지? 당황스럽지. 그래서 이제 민재한테 민재야, 너 과일을 깎을지는 모르는데 그 딸기 꽁다리 따줘야지. 왜? 따줘. 꽁다리 따 주는 거야. 하나씩. 그러고 나서 이제 꽁다리 따서 주고 나서 마지막 뭘 가르쳐주냐. 자 민재야, 너 바나나 깔 줄 알지? 네. 하나 따가지고 여기 쫙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드려. 선물이 그다음 너한테 용돈 줄 거야. 그러니까는 얘가 알겠어 해가지고 과일 한 줄 갖다 주고 설거지하다가 과일 한 줄 갖다 주고 딸기 썰어주고 또또또 해가지고 딱 주니까 이제 엄마 좀 당황스러운 거지. 너무 일을 잘하잖아. 그럼 내가 엄마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 3만 원 줘.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야겠다 하고 3만 원 주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순환이 만들어졌잖아. 왜 일을 해야 되는지가 나온 거야. 이렇게 일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매출 잘 나왔으니까 3만 원 줘봤자 의미가 없어.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성과를 이뤘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건 휘발성입니다. 다.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줘야지만이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똑같아. 경영도. 단순히 내가 직원들한테 알바생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한테, 이세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네가 이거를 받는 게 이런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누는 게 돼야 돼. 그래야지 이 친구들이 더 괜찮은 성과를 가지고 오지. 그리고 생각보다 저도 요번에 제가 세미나 할 때 들었던 건데 얼마 전에 아시는 대표님이 회사에서 성과금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제도를 너희들끼리 만들어 보라고 했다라는 거야. 처음에는 오너가 야 매출 이만큼 찍으면 이거 줄게 라고 했는데 반대로 너희들이 매출을 만들어 올 목표를 정하고 너희들이 받고 싶은 복지와 너희들이 받고 싶은 혜택을 갖고 와보라고 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오너 입장에서 부담이 안 되고 훨씬 내가 생각해도 기준보다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좋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성공 성취감이라는 게 성취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방대할수록 힘들어요. 작은 것부터 올라가야 돼요. 다이어트를 제가 했거든요. 하도 짜장면이랑 짬뽕을 많이 처먹어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85kg까지 쪘는데 요즘 우리 엄마가 살 빠져 좀 좋대요. 보기 좋대요. 제가 한 2kg, 13kg 뺐거든요. 이걸 어떻게 뺐냐면 내가 한 2달 만에 뺐어요. 네.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 시작하자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자, 헬스 끊죠. 6개월 끊어요. 그 다음에 닭가슴살 다 사요. 헬스복 사고 운동복 다 사. 이게 그거를 파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돈 먹고 사는 거야. 네. 여러분들이 헬스장을 6개월 내내 나가면 망해. 여러분들이 닭가슴살 사가지고 닭가슴살 다 먹잖아. 망해. 안 먹고 버려야지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왜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할까? 목표가 방대하니까 그래요. 거대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저는 했냐면요. 1주차에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요. 그게 뭐였냐면 이번 주에 나는 과자하고 탄산 안 먹어야지. 이게 전부입니다. 똑같이 그냥 밥도 먹고 다 먹어요. 근데 이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저녁에 야식을 한 번 덜 먹어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2주차 때 했을 때는 이번 주에는 그래 내가 야식을 일주일 내에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돼. 이번 주에는 딱 3일만 6시 이후에 안 먹어야겠다. 딱 그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3일만 안 먹어지는 게 아니라 5일, 6일 안 먹어져요. 의식을 하니까. 자, 3주차 때는요. 그래 내가 이제 식단도 좀 조절했고 사실은 6시 이후에 일주일만 안 먹어도 붓기가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이 괜찮아 아침에. 그러면 오케이 아침에 조깅은 너무 힘들어. 딱 집 앞에 5분만 산책해야겠다. 그게 안 되면 그래 운동화 한 번만 신고 다시 자야지. 라는 미션을 주는 거야.
근데 운동화를 신으면요 나가야 돼. 내일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속이는 거. 작은 목표를 줘서 성공 성취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야 돼.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살 날이 부족한데 내 자식들은 살 날이 많으니까 불안하니까 많은 걸 주고 싶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흐르는 빠른 시간과 자식들이 흐르는 느린 시간을 인정해야 되거든. 안 먹어져. 그러니까 받아들일 사람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도 지혜예요. 쫓기지 마십시오. 이 세들은 이런 거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매장 원가율 몇 프로인가? 인건비 몇 프로인가? 대체적으로 부모 세대가 많이 물어보죠. 근데 진짜 이거를 여기가 막 따지고 봐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만져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했어? 엄마는 왜 이렇게 했어? 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말 팩트적인 얘기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원가율이 얼마인가? 몇 프로의 목표를 달성할 건가? 그리고 왜 원가율이 높은 건가? 어떻게 방어할 건가를 그냥 제도적인 회의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은 이제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말단 직원이 대표한테 요구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위에 선임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임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후임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문제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이걸 자꾸 선임한테 얘기를 했는데 계산이 안 되니까 답답하잖아. 그건 후임 입장에서 너무 괴롭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우리는 주간회의였어요. 주간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해라. 공동체가 앉아있는 상태에서의 안건의 상정은 결과론적으로 어떤 그 안건이 상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지 끝나거든. 만약에 과장급 미만으로 했던 회의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차장급까지 올라가요. 차장급까지 올라가도 해석이 안 되면 부장까지 가고 부장에서 안 되면 이사까지 가고 이사가 안 되면 상무 전무까지 갔다가 전무에서도 안 되면 대표까지 올라오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가냐면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라는 거지. 단순히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로서 끝나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를 직원들과의 테이블에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거든. 왜냐면 거기에 있는 거는 조직으로서의 회의잖아. 그래서 그런 걸 제도로서 운영하는 것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2세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실패하는 유형은 트렌드를 많이 쫓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트렌드를 쫓으면 되게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 트렌드가 생각보다 휘발성이 강합니다. 트렌드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트렌드한 것보다 전통성 있는 거를 유지하는 게 더 좋아요. 클래식한 거를.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가 오늘 강연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예비 창업자임에도 예비 창업자이면서 젊은 세대들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막연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 세대들이 해왔던 그런 사업 방식은 클래식하잖아요. 앞으로 그 외식업에서 절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지표, 표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연혁이에요. 오래된 가게일수록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올해부터 가속화될 거예요. 2025년 12월 20일 이후로 세상에 판이 뒤집혔습니다. 네. 왜 뒤집혔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장사가 제가 볼 때는 1, 20대들 겨냥할 음식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어느 세대들 여러분들 작년에 힘드셨죠? 안 힘드셨나요? 좀 많이 무너지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작년에 정말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여러분들의 고객과 제 고객이 비슷하니까 그래요. 작년에는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내용도 겪었고 그리고 경기도 어려웠고 주식시장, 뭐 부동산 시장이 막 굉장히 막 들쑥날쑥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성세대들이 소비를 잠가버렸거든. 그래서 힘들어졌어요. 사실 작년에 힘들었던 요인은 경기 침체도 아니고요. 무슨 나라의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심리적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이 우리 소비를 막았어요. 12월 20일 이후로 바뀌었다는 게 뭔 말이냐면 원래 재작년에 저희 부업한 전체 매출하고 작년에 매출 비교를 해보면 2024년도 12월의 매출이 월등히 높아요. 2025년의 매출보다 12월 매출보다 12월 기준입니다. 근데 2025년 12월에 스페셜데이의 매출이 2024년 12월 스페셜데이 매출보다 훨씬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혹시 여러분들 매장에도 그런 매장이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그런 통계가 있는 매장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고 이제 선점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고객이 뾰족해진 거예요. 2024년 12월에 소비했던 그 패턴하고 2025년 12월에 소비했던 패턴이 달라진 건데 더 내가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뾰족하게 소비를 하고 싶으니까 스페셜데이 올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2026년 1월이 됐잖아요. 1월에서 2월에도 매출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하락세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쭉 가실 겁니다.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왜냐면 경기가 바뀌었어요. 이제 26년도가 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정부에서 정책 자금부터 풉니다. 대출 규제를 풉니다. 다 풉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여기 와서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계시죠? 네, 부산에서 되게 부산도 좋아합니다 요즘에. 좋아하고 제가 봐도 제가 뭐 당연히 광주의 사람이지만 제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정치를 잘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벌써 6천 돌파했죠. 심리적 안도감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아파트 부동산 정책 계속 괜찮아지고 있죠. 작년 6월부터 시작했던 정책, 원래 정책이라는 건 1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큰 성과가 나오거든요. 심리적인 성과로 지금 계속 시장은 괜찮아지고 있는데 올해 6월을 기점으로 크게 올라갈 겁니다. 네. 아마 굉장히 큰 시장에 장이 열릴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잘 버티시면 돼요. 근데 버티는 건지 아니면 이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 점점 내가 디벨롭 하고 있는데 그 상태 잘 봐야 돼. 단순히 버티는 영역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표상에서의 통계가 나오신 분들은 잘 하고 계십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원가율이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요소들,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방어하는 그 구간에서 설계를 시작하시면 돼요. 역할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네. 엄마는 현장에서 관계와 현장, 단골관리 당연하죠. 제가 예전에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매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막 이 가게 뭐 매출 1억을 찍는데 권리금 얼마 주고 인수해야 될까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권리금 주고 매장 어떻게 인수해야 될까? 권리금 주고 인수하는 매장도 공식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매장이 이 메뉴를 보고 오는 건지 이 사장님을 보고 오는 건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 이거는 조금 비틀어서 제가 예전에 2호점 내는 타이밍이라는 칼럼을 썼는데 2호점을 내는 타이밍에서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장사를 잘하고 있는 게 이게 나 때문인지 정말 내 메뉴 때문인지를 봐야 돼.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1호점이라는 매장을 6개월 동안 부재를 했을 경우에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1호점에 내가 다시 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6개월 동안 85%의 매출이 유지가 돼야지만이 그 매장은 나의 능력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상태의 생태계가 된 거예요. 이 상태가 놓이지 않은 상태에서 2호점을 차리니까 분산돼. 그러니까 내가 한 번씩 그래. 너는 2호점을 차리면 일은 많아지는데 지금의 매출의 성과보다 더 낮아질 거야. 안 믿어. 근데 다 3개월, 6개월 뒤에 대표님 빨리 오세요가 돼. 내 말이 실현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파는 메뉴 때문에 오는 건지 내 매장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너 때문에 가는 건지에 대한 객관화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이 가게를 인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 가게에
6개월 동안 같이 출근하라고 하거든요. 그 가게에 가서 그 사장 옆에서 같이 일을 6개월 동안 해. 그래서 그 단골도 네 얼굴 기억할 때까지 일을 같이 하라고. 6개월 동안. 그러면요 한 달을 다 그만둬요. 그럼 권리금지구 인수를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게를 권리금지구 인수를 할 거면 내가 그 가게에 정말 속해서 그 가게의 손님들이 나를 주인이라고 알아보는 단계까지의 인식을 거쳐야 돼요. 반대로 망한 가게를 인수했을 때 잘 되게 하는 법. 제가 1호점 삼신했기를 하고 2호점을 타인에게 양도를 했었는데 운영이 안 돼가지고 제가 다시 인수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그 매장 오픈을 한지 저희 배달밖에 안 했으니까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매출 찍었거든요. 근데 인수를 하고 나서 500만 원, 600만 원의 매출을 못 찍어준 거예요. 매출액이 굉장히 하락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둘이 시작해서 오픈을 해가지고 배달의 민족 주문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을 만들어서 가게 고객한테 배송을 해주는데 단골이 생기는 거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있어요. 공식이거든요. 사장님이 생각하는 단골은 일주일에 몇 번 와야지 단골일까요? 한 달에 몇 번 와야 단골일까요? 사장님이 생각할 때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10일에 한 번? 혹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가게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죠? 이게 통계하게 나온 건데요. 일주일에 2번 가는 매장을 사장님들은 단골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손님은요 한 달에 한 번을 더 가는 게 단골로 인식한대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재방문을 하면은 내가 이 가게 단골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기준으로 봐야 돼요? 손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복리의 법칙이거든요. 오늘이 2월 1일이에요. 2월 1일에 손님이 왔는데 우리 매장에 한 팀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10팀이라 쳐보자. 딱 30%만 잡으라고요. 딱 3팀만 잡아. 어떻게? 우리 손님이 한 달 안에 한 번만 더 오기만 해보자. 어렵지 않잖아.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러면 이날 온 손님한테 한 달에 한 번만 더 오게 하는 복리의 30%만 버는 거야. 둘째 날도 복리의 30%를 버는 거야. 셋째 날도 복리 30%만 버는 거야. 그러면 신규 유입과 한 달 안에 오는 유입 3이 더해지니까 그 다음 때는 13이 되겠잖아. 그 다음 때는 그게 더 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 매장에 재방문에 이루어지는 그 퍼센테이지와 그 빈도는 최소 3달로 봐야 되는 거야. 길게 봐야 돼. 그렇게 해서 복리를 쌓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손님을 모으는 거거든. 근데 내가 프로모션하고 이벤트하고 신메뉴를 했는데 당장 손님이 빨리 안 오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복리의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통계를 보라고 하거든. 그거를 봐야지만이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객이 생각하는 매장의 단골의 기준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나서 운영을 하는 거하고 이걸 모르고 나서 운영을 하는 거하고 좀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엄마는 아버지는 관계와 현장과 단골 관리를 하고 이세는 구조와 브랜딩 확장 시스템 아무래도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엄마가 아버지가 없이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안 하고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내가 팔고 있는 국밥이든 아니면 한정식이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브랜딩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 단순하게 이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라 한정식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모든 메뉴들을 다 봐봐요. 이거랑 내가 차별화 줄 수 있는 게 뭘까?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있어. 내가 이걸 뭘로 차별화됐냐면 내가 2024년 6월 27일에 해운대 매장 3개를 오픈하는데 나는 부산에 연고가 없잖아요.
공고가 없는데 직원을 어떻게 구할 거야?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지인찬스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알바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목을 쭉 봐봤어요. 스크롤 내리면서 봤는데 다담 분식 주당 한 명 구함, 다담 김밥 뭐 홀 한 명 구함, 다 그냥 홀 한 명 뭐 주방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안 봐줘. 이세들 잘 들으세요. 이게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일주일 동안 제목을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제목이 뭐였냐면 쉽 아무나 클릭 금지 보통 아닌 사람만 보세요였어. 클릭하고 싶잖아. 안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잖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잖아. 또. 왜냐면 뇌는 인간의 뇌는 반대를 지금 못하거든. 근데 이렇게만 써놓고 주방 250만 원 월급 이러면 어그로니까 기분 나쁘거든. 그렇죠?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굳이 광고를 뭘 써야 될까 고민했어. 고민을 했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 타겟 분명이거든요. 누가 읽을까만 생각한 거야. 이거를 누가 읽을까? 몇 세가 읽을까? 20대가 읽겠더라. 20대하고 30대 초반이 읽겠더라. 그래서 20대하고 30대 초반이 읽을 것 같으니까 나의 20대에게 편지를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수빈아, 요즘 직장 구하는 거 힘들지? 요즘에 어른들이 말하더라. 너 되게 개념 없다고, 너 싸가지 없다고, 너 계산적이라고, 너 미래도 없다고. 그래서 너 진짜 그래? 너 혹시 뭔가 제대로 된 거 해보고 싶은데 아직 그런 기회를 못 잡은 거 아니야? 아직 그런 열정에 불지펴줄 수 있는 어리를 못 만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고 싶은데 계산만 하는 어른들 때문에 진흙탕 싸움만 하다가 지칠 대로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 아니야? 그러면 네가 만약에 정말 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그라운드를 밟고 싶다면 이 V그지를 한번 읽어봐 라고 시작을 해서 머리말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래다 제가 안녕하세요, 부업가연 대표 강수빈입니다. 저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매장을 만들고 있고 어떤 언어를 하고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다 쓴 거야. 그러고 나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무경력자 우대로 썼고 1시간이라도 젊을 때 하라고 했고 네. 그랬는데 구직이 몇 명이 들어온 줄 아세요? 149명 들어왔어요. 못 받은 사람이 정말 50명이 넘었어요. 더 이상 못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79명 면접 봤거든요. 센텀 할리스 2층에서 4일 동안 20명씩 봤어요. 80명이 지원했는데 79명이 왔어요. 근데 40대, 50대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난 20대를 뽑아야 되는데. 처음에 구직을 잘못 올렸나 싶었어요. 다시 봤더니 잘 올렸더라고. 그래서 고민을 한 거야. 이 사람들 내가 떨쳐야 되나? 면접을 앞으로 가야 되나? 근데 저는 항상 기업을 경영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형평성이거든요. 똑같은 30분을 부여하자. 그래서 그때 40대, 50대, 60대 분들하고도 똑같이 면접을 다 봤어요. 똑같이 다 봤는데 그분들이 지원을 왜 했냐면 저는 그분들을 면접 보기 전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사는지 몰랐어. 이거 이세분들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 우리 장모님이 왜 저렇게 열심히 사는지 몰랐어. 나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열심히 저렇게 고생만 하셨는데 왜 저렇게까지 사신지가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사세요? 좀 쉬세요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열정이 남아있는 불씨가 가슴에 있지만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지. 내가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지. 그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고 면접을 보고 채용도 했어요. 저희는 지금도 50대 넘으신 분들 채용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험을 채용합니다라고 해서 그런 실버들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샜는데 뭐냐면 이런 게 브랜딩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바라보는 3인칭의 관점에서 그게 괜찮아 보여야 돼. 멋있어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괜찮아 보여야 돼. 그게 가치 있어야 돼. 그게 브랜딩입니다. 머리 정말 많이 써내야겠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고민스러운 것들, 그리고 내 어른 세대들에게 들었던 다양한 코멘트들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정리했던 거에 대한 문장들을 발췌해서 챗GPT에게 물어보세요. 정답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요, 저는 챗GPT에게 굉장히 많은 학습을 시켜놨거든요. 제가 챗GPT랑 책을 만들었어요. 174페이지짜리 책을 만들었는데 너무 많은 학습을 시켜놔서요. 이제는요, 제가 그냥 한 문장으로 던져서 내 성격대로 두 가지로 뽑아가라고 하잖아요. 한 1000자까지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내가 질문의 밀도가 안 되면 창업자에게, 오너에게 물어봐서 그 밀도 있는 질문을 흡수해서 그걸 이해를 해서 이해 영역까지 가서 그 질문을 챗GPT한테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좋은 파트너가 생겼고 내 부모가 갑작스럽게 부재를 해도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속 그런 것밖에 없어요. 대화해라. 대화해. 소통해라. 그리고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왜를 찾으라는 거예요. 요즘 막 너무 힘들어. 남는 게 없어. 뭐. 우리 지금 원가 31%야. 야, 우리 지금 35% 목표잖아. 야, 40% 넘었어. 위험해. 어떻게 방어할 건데? 엄마, 우리 원가 지금 40% 넘었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인건비 누구는 어떻게 쓰고 있어? 야, 거기 뭐 얼마고, 거기 뭐 얼마고, 거기는 얼마다. 그럼 이 인건비 감축할 수 있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인원을 쓸 수 없어. 대안은 없어. 이 대화가 대안이야. 경영이잖아요. 경영에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 감정이 들어가면 경영이 아니라 그거는 감정 싸움으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부싸움하는 걸 봤는데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싸워요. 우리 부부도 그렇게 다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부부 이제 그렇게 다툼을 안 해. 참 어떻게 싸우냐면, 오빠 어제 왜 늦게 들어왔어? 야, 너도 늦게 들어왔잖아 그제. 아니 근데 오빠는 왜 항상 지적질이야? 나 너한테 왜 이렇게 띠껍다? 야, 이게 A에서 B로 가고 C로 가고 D로 가고 Z까지 가거든. 나중에 뭐 때문에 싸운지를 몰라. 감정만 남아. 오빠하고 대화가 안 된다. 우리 아빠하고 대화가 안 된다. 지금은요 우리가 거의 다투지 않거든요. 다투도 어떻게 다투냐면, 야, 너 왜 그때 이렇게 했어? 라고 했는데 만약에 와이프가 근데 오빠가 왜 그렇게 했어? 근데 잠깐. 자, A로 다시 간다. 너 왜 이렇게 했어? 이거 대답해줘. 아니, 오빠 이렇게 한 게 그거는 그 다음에 물어볼 질문. 이거 대답해줘 하면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오케이, 너 질문해. 이렇게 싸우거든요. 그렇게 싸워야 돼. 해결이 돼. 자꾸 이렇게 했는데 A에 질문을 했는데 B로 질문을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도 있잖아. 나는 좀 그게 안 되는데 식당 가서 뭐 먹을래? 물어보면 뭐 먹을까가 나와. 그래서 질문만 나오는 민족이 어디 나네. 뭐 먹을래? 뭐 먹을래? 고르면 되잖아. 오빠 뭐 먹을래? 아니 너 먹고 싶은 거. 아니 오빠 먹고 싶은 거. 우리 민족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을 할 때도 계속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경영도 그렇게 가는 거야. 경영은 답이 나와야 돼. 인풋에서 아웃풋이 명확하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질문이 나왔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B로 가야지. 자꾸 했는데 이거를 건드린다고 생각하니까 B의 질문을 던지는 거고 C가 되는 거고 D가 되는 거야.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경영으로만 보면 이건 문제 해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돼. 제일 좋은 팁은
가게에서 싸우지 않는 거야. 저는 저희 직원들하고 면담을 할 때 면담 데이가 있거든요. 오늘 이번 주 뭐 화요일 해운대 레스토랑 면담이다. 그건요 제가 한 2시쯤에 들고 와요. 누구부터 할래? A 나와. 나가자. 걷자. 그러면서 얘기해요. 뭔 얘기하면 전 일 얘기 안 해요. 너 그저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냐? 아 화했어? 어떻게 됐어? 뭐 때문에 싸웠냐? 저는 다 물어요. 그러고 나서 다 얘기하고 나면 B 나오라 그래, C 나오라 그래.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저는 와이프하고 다툴 때 원칙이 있는데 집에서는 싸우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딸이 있으니까. 집은 우리가 행복한 공간. 그래서 집에서는 싸우지 않는다. 당연히 언제나 지켰던 건 아닙니다. 우리도 제도적 계산을 한 거야. 나 우리 와이프하고 다퉈서 화해하려고 존댓말도 써봤거든. 그 부부끼리 존댓말 써보신 적 있으세요? 반말하다가? 저는 와이프하고 8살 차이 나거든요. 너무 이제 다툼이 많으니까 와이프한테 우리 장모님 계실 때 민망하네. 야 우리 농사를 존댓말 해보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날 일어났어요? 밥 먹어야죠. 네. 대화가 없어지더라고. 대화가 없어져. 대화가 없어진 상태에서 한 3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익숙해지더라고. 익숙해지고 내가 화를 낼 것도 존대가 되니까 화가 수그러들고 존대가 되니까 말을 더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대화를 나가서 걸으면서 하니까 소통이 돼. 내가 이걸 언제 배웠냐면 예전에 제가 정말 친했던 동생이랑 동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매장에서 자꾸 의견 충돌이 생기니까 저한테 그 친구가 이러는 거야. 형 오늘 우리 한 번만 나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할래요? 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무슨 바깥에서 밥을 먹어. 너 지금 제정신이니? 그러니까 아니 형 제 말 한 번만 듣고 나가봐요 해가지고 일단은 들어보자 해가지고 나갔어. 나가가지고 동명동을 걸으면서 대창덮밥집에 가서 대창덮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지금까지만 해도 얘가 했던 얘기들이 굉장히 콕콕 나를 찝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지더라고요. 나한테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매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 일의 연장이다 보니까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나와서 형이랑 얘기를 하니까 저도 더 편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나와서 얘기합시다라고 저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 이세와 아니면 부모와 다툼이 생겨서 갈등이 생겨서 뭔가를 풀고 싶다고 한다면 꼭 굳이 매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장에 있으면 의식을 계속 하게 되거든. 찾게 되거든. 봐라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감정적인 거에 대한 포인트를 지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더 산책하시고 더 나가서 대화하시고 더 질문하시는 그 환경을 바꿔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업은 감정으로 이어받으면 무너지고 구조로 이어받으면 커진다. 결국에는 가업 승계의 본질은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입니다. 왜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 왜를 여러분들이 찾지 못해도 돼요. 그냥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서로가 자신 스스로에게 해보는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영역까지 간다면 그건 정말 행운이겠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내일 당장 나의 부모님이 사라진다면 두렵다면 여러분들 준비가 되지 않으신 겁니다. 내 부모님이 갑자기 내 눈앞에서 내일 없어지신다면 내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경각심을 생각했을 때 그 불안감이 클수록 나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 분들이 그거를 정말 오늘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모의 그림자를 얼마만큼 지울 수 있느냐. 그게 단지 해왔던 프로세스의 영역이 아니라 위기가 초래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들. 자식들이 제가 최근에 이번에도 제가 어떤 회장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저는 하냐면요. 회장님은 언제가 제일 절망적이셨어요?
언제 졌어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이겨낼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리고 나서 힘든 적은 없으세요? 저 힘든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적이었던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강의를 기다리면서 이 정훈이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했던 얘기 중에 오너는 성취감이라는 감정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성취감은 2시간도 안 가. 오너는 남들이 해결하고 싶지 않은 것들만 해결해야 되고, 남들이 직면하기 싫은 것들만 직면해야 되고, 남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눈으로 쳐다보지도 않아. 매일같이 고독스러운 일들을 해야 되고,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계속 해야 되고. 제가 어저께였나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그 감정이라는 거 긴 글을 썼는데, 그게 뭐였냐면 다칠 만큼 다치고 무너질 만큼 무너지고 아플 만큼 아파 있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패를 할 거고, 근데 그 실패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거를 해야 된다는 본능적 직감으로 일어나야 돼. 그리고 나서 나는 저 기나긴 터널을 가야 되거든. 근데 그 터널을 가야 되는 게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어가는 거야. 근데 기어가는데 그 터널이 어디에 끝날지도 몰라. 그리고 터널을 더 기어가겠다고 결심을 하면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 그렇게 묵묵하게 끝날지도 모르는 그 터널을 아무것도 없는 빛을 뚫으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게 성공을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걸어왔던 그 길이 그런 길들이었을 거라고 여러분이 짐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의 찬란한 영광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겠죠.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다행인 거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표를 줄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공을 그렇게 해서 힘든 겁니다. 부모는 뿌리, 이세는 설계자, 같이 가야 가을은 기업이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부모 세대가 아니라 2세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저는 빡세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 지독하게 저렇게 빡세게 살고 진짜 저놈은 진짜 지독한 놈이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많아요? 별로 없죠? 솔직히 3명도 안 되지. 한 명 찾기도 힘들지. 네? 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비교의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 세대는 다 열심히 살았거든. 아까 내가 말했잖아. 그 행복이 나중이니까 그런다고. 우리 부모 세대는 나의 행복이 나중인 거야. 왜 나중이냐고? 자식 때문에. 내 행복을 자식한테 미룬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했다고. 근데 지금 세대는 그 행복을 자식한테 안 미루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세상은 굉장히 피라미드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저 새끼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여러분들 저 친구들 열심히 살면 경쟁해야 돼요. 그쵸? 이거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야.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 발에 발 펴주고 가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뿐히 지려밟고 올라가셔야죠.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돼요? 정말 지독하게 사시면요 성공하기 쉬워요. 지금 세대는요 성공하기 너무 쉽습니다. 본질에 집중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탐구하시고 우리가 하루의 그 밀도를 정말 더 증폭시켜서 살려고 해보세요. 네. 그런 것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성공할 겁니다. 세상이 변했다니까요, 여러분들. AI가 세상에 나왔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개혁의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마어마한 빌리어네어들이 나와요. 조만회자가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와 함께 그런 대화들을 건강한 대화를 건국적인 대화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살아왔던 것들을 존중하고 인정하시고 그분들에게 교훈을 얻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